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예,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아주 희한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회장의 불법 인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노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일종의 그 성명서가 신문 일면 사이드 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두 번째 기사로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장제구 한국일보 회장의 편집국 인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거부하느냐? 편집국장 이하 편집국 전 간부가 회장의 인사를 거부키로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건이 수면 위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제구 회장은 한국일보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 700억 원을 증자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억 정도는 사실 한국일보의 자산을 다른 회사에 넘겨서 거기서 받은 돈 200억 원을 자신의 정자대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일종의 업무상 배임인가요? 예. 최근 법원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악질 범죄 행위다라고 쓰고 있네요. 한국일보, 예, 장제구 회장의 부친인 그 옛날 그 장기영 총리인가요? 네. 그 학렬이 어떻게 되나? 장강재, 장제구, 뭐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한국일보를 그 창간했던 장기영 전 부총리가 있었을 때 한국일보는 한국 언론계에서 한국 언론계를 리드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쪼그라들어가지고 참 역시 이 주식회사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지, 한국적 주식회사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처럼 피를 통해 선계되는 이것이 큰 문제가 있죠. 차라리 미국의 자본주의처럼 능력에 의해서 경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고 소유만 뭐 대물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한국일보의 현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네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일보도 경향신문처럼 사원 지주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초가 지목됩니다. 조간신문 중에서 라디오 비평하기 좀 어려운 뉴스들을 라디오 비평을 하기 전에 소개해 주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아주 흥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지 카치아피카스라고 하는 미국의 앤트워스 공대 인문사회학 부교수라고 그러는데, 앤트워스 공대 전 처음 듣는 학교입니다. 이 양반이 미 중앙정보국 즉 CIA에다가 박정희의 5.16 쿠데타와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과 관련한 기록문서 일체를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뭐 이런 정보 청구를 하니까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예 전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정보 공개 강제 이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 미국의 그 정보 자유화법에 따르는 겁니다. 강제 이행을 요청한 문서들은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와 주한 미 8군 정보 고문인 제임스 하우스만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관이 본국과 주고받은 관련 전문, 그리고 박정희 암살점 미국 고위 관리들과 박정희 김정규와의 접촉 기록, 대화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나오면은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미국도 결코 선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는데요. 만약 박정희 암살전 당시 미국 고위 관리들과 김정규와의 접촉 기록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아주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어제죠.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요,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회의체입니다. 옛날 박정희가 살아있을 때 했던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복사판에 가깝다고 신문들은 보도하고 있네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수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다. 과감한 규제 완화 강조도 결국 규제를 풀어줄 테니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기업에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리타분한 60년대 방식으로 과연 2013년의 이 세계적인 경랑을 이겨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 투자해라 한다고 해서 투자할 리가 없죠. 대통령의 권력은 5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대통령이 5년이지만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흉내 안 되겠지만은 수출이 우리나라 고용해 주는 효과 미미하다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국내보다는 국외에 생산 기지를 더 많이 두고 있죠.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국내 고용 늘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왜 개성공단은 서둘러 정상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5만 4천여 명 근로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입지에 있는 중소기업들 결국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다른 사람들의 고용까지 책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재벌들 아무리 규제 풀어주고 수출 독려해봤자 국내 경제에 큰 도움 못 준다는 것은 이미 지난 10년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인데 여전히 그런 그야말로 쌍팔년도식 고리타분한 무역투자진흥 확대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이 큰 뉴스로 나온다는 걸 보면 실망을 금치 못하겠네요. KBS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요.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박모 의원이 아주 가장 농지법을 위반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의 황주홍 의원도 걸렸습니다. 근데 황주홍 의원 하니까 기억이 생생한 것이 9년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하야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고 최근에는 문재인 의원 대선 패배 후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정계 은퇴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지 않았다면서 비판을 했던 그 황정홍 의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걸렸습니다. 황정홍 의원 농지법 위반 사실은 시인은 했네요.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딱 걸렸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 남았죠. 5월 4일 날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대표에는 김한길과 이용섭 두 사람이 겨루고 있고 최고위원회는 6명인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김한길 의원의 대세론이 이용섭 의원을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고요.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캠프의 핵심이었다고 전해지는 윤호중 씨의 윤호중 의원이죠. 예, 당락 여부가 관심사라고 합니다. 자, 대의원들의 ALS 투표,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대의원 투표, 그다음에 권리당원에 대한 ALS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5대 3대 2로 치러지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여기서 이 정도로 주간 뉴스들에 대한 짤막한 논평들은 마치고요. 자, 라디오 비평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자, 첫 번째 라디오 비평 칼럼은 김현 민주당 의원이 쓴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세훈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내용입니다. 2012년 10월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유인태 정보위원이 대북심리정보국의 세계팀 70여 명이 작업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예,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세훈 거짓말한 거죠. 76명이 대북심리정보국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계속됩니다. 2012년 12월 12일과 13일, 2013년 2월 12일 업무 보고에서도 원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아니다라는 답변만 했고 답변 거부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의 고압적 태도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다. 또한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쪽이 주장하는 바대로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위해 여론 조작을 한 일이 있느냐고 묻자 원전 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위해 이런 조작을 한 일이 있느냐 묻자 그것을 부인하고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묻자 당신 발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있죠. 지금 이미 76명의 대북 정보국 그 요원들 중에서 이미 2명의 에이전트 국정원 7급 공채로 뽑힌 엘리트 요원들이 PC방이나 오피스텔에서 유머 사이트에 가가지고 박근혜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문재인 안철수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대선 개입하고 있다는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묻자 그 국회의원한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그 원세훈이 그리고 국정원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해외로 토끼려고 그러다가 여론 때문에 좌절된 원세훈 정말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김현 의원의 칼럼 계속됩니다. 그랬던 원전 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정치 개입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댓글 활동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땅은 샀으나 투기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코미디 수준의 궤변을 한 셈이다. 이런 분이 4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전 원장은
수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고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예, 정말 쪽팔리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인간이 그야말로 엘리트들의 저기 국정원이요 단순히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국정원 공채 시험하면은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국정원과 국세청 공채가 제일 인기가 높을 거예요. 권력기관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뽑힌 그 엘리트 요원들의 산실인 국정원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사람을 갖다가 오로지 이명박의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앉혀놓고 지금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은 천년만년 할 것처럼 인사전형을 하고 징계를 휘두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댓글 팁을 갖다가 76명이나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도 찍소리를 못했던 거지. 왜? 찍소리 하면 바로 그냥 인사불이익을 받고 징계당하니까. 그뿐입니까? 김현희 의원의 글이 계속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하기 위해 100여 개의 키워드를 4개로 줄이도록 지시했고 12월 16일 댓글 흔적이 없다는 한밤중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박근혜 후보를 앞장서 도왔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출신의 김용판 청장이었다. 네. 김용판이가 국정원 출신이었네요. 12월 16일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 발표를 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댓글 흔적이 없기는요. 지금 뭐 몇백 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읽어봅시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의 결정적 단서인 국정원 요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USB 4개를 압수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묵살했다. 더욱이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장의 이름을 파악하지 못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 중지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며 자화자찬을 하는 이성한 경찰청장을 보면 자리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네. 자리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참 부드럽게 표현했는데요. 이성한 경찰청장이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상부에서 외압을 가했다. 특히 수사 도중에 수사과장을 교체해놓고 감찰 운운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번 원세훈 게이트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사건이다. 네, 아주 김현희 의원이 잘 정의해놨네요. 원세훈 게이트는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사건이고요. 그 원세훈 게이트의 수혜자는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정원 사상 국정원법 위반으로 2번째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앞서 현직 국정원장이 국외 도피를 시도하다 출국 금지를 당하고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철저히 실패했고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 수립을 돕는 데도 실패했다. 또한 김정일 사망과 로켓 발사를 사전에 파악조차 못했고 민간인 사찰, 무차별적인 공안 통치, 과잉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더구나 국정원 내부는 특정 인맥의 전횡과 정실 인사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직원들이 의욕 상실과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 김정일 사망, 로켓 발사, 항상 텔레비전을 보고 정보를 취득하는 국정원. 그 이유가 원세훈 씨 국정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똘마니들을 갖다가 국정원 직원들이 선호하는 해외 파견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 정보 요원들을 일제히 국내로 불러들여 가지고 전부 다 물먹였다는 그 때문이라고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이명박이나 국정원을 개인의 그야말로 수익 모델로 삼은
수익 모델로 삼았으면 뭐 뒷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가? 여하튼 그 공직을 지 맘대로 휘둘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정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정원법에 의하면은 국정원은 인사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뭐 저적대로 전형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까부는 놈 있으면 전부 그냥 징계를 해버리면은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참, 이러니 국정원이 그야말로 대북 정부에는 깜깜무소식이 돼가지고 이런, 진짜 국정원 내부에서 지금도 원세훈에 대한 고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쪽팔린 일입니다. 비록 이명박의 후계자가 뭐 새누리당에서 재집권을 했으니까 후계자인 셈이죠. 대통령이 됐다서 치더라도 이건 정말 자존심 문제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의 그야말로 세계에서 자랑하는 그런 엘리트 요원들의 자존심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원세훈에 대해서 단 한마디 찍소리도 못합니까? 이미 물러났는데? 이런 국정원을 보고 국민들은 동네 정보원이니 걱정원이니 한탄한다. 남재준 원장은 원전 원장 시절 벌어졌던 일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사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내부 감찰을 해야 한다. 검찰은 원전 원장 등 지휘부가 정치 공작을 기획하고 지시 이행한 과정,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 및 지시의 실태, 대북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공작 실체를 밝혀야 한다. 네, 바로 이겁니다. 대북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공작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지금 현재 76명인가 하여튼 70여 명의 대북 심리전단 도대체 뭘 했는지 딱 2명의 요원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4명은 도대체 뭘 했느냐 이거야. 그 양반들은 그럼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대북 심리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대북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공작 실체를 밝혀야 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 대선 조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시발단과 국정원과의 커넥션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원전 원장의 국외 도피 시도, 국가 기밀 유출 의혹, 국외 호화주택 구입 의혹 등 개인 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사건의 엄중함에 비춰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은 검찰에 돌아갈 것이다. 국정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한치의 거짓 없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후보 시절 댓글 작업 적발을 인권 유린으로 호도하며 국정원의 헌정 파괴 행위를 비호했던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댓글 작업을 하고 있는 김모 여인 국정원 여가 오피스텔에 들어있는데 바깥에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자면 습격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자 그것을 인권 유린이라고 국정원 여의 인권을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인권 유린을 걱정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후보죠. 불리한 글들은 반대 누르고 있고 안철수나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은 역시 반대 누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은 인권을 걱정할 만큼 참나. 예, 김현 의원은 국정원의 헌정 파괴 행위를 비호했던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놓고 유머 사이트에 찬성 반대를 누른 것이 무슨 당락에 영향을 줬느냐라고 쉴드를 치는 그런 어줍잖은 수구 언론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당락에 영향을 줬든 주지 않았든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러면은 무슨 뭐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줬습니까? 그러나 닉슨 도청을 하고 도청 사실을 감추려 했다가 결국은 대통령 모가지 잘렸습니다. 남의 일 아니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국정원의 댓글과 관련된 기사를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 기사가 포털에 떴습니다. 포털의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시죠? 미네르바 사건 때 글 하나로 나라가 그냥 무너진 것처럼 결국은 구속시키던 새누리당 정권이 이제 와서 인터넷 댓글이 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 하면 로맨스라는 철저한 자기 위주 사고방식을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범진 정책위원장이 기고한 남북경협 활성화는 민족사적 소명이다는 내용의 칼럼, 한겨레 칼럼이면 역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긴장과 대치가 반복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오던 개성공단이 가동 잠정 중단이라는 조처를 넘어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남북 간에는 현저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하고 이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장차 통일비용 증대를 가져와 민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남북은 1991년 노태우 정부 아래서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 이후 6.15 선언, 14 선언 등의 일관되게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중대한 사업으로 남북 경협 사업을 위치짓고 이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네,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뭐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결국은 한쪽의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격차가 나면요, 막상 통일을 했을 때 통일 비용의 엄청난 통일 비용이 예상이 되는 거죠. 서독이 동독에게 우리가 지원했던 것보다 10배, 20배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요즘 수구 세력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퍼붓기를 했던 이유가 그게 동독의 독재 정권, 공산당 정권이 이뻐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북 경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김일성부터 내려오는 3대 세습 이뻐서 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 그 수구 정권들, 수구 언론들이나 꼴통들이 그렇게 대북 퍼주기 했다고 지혈병을 치는 그 10년 동안 최소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은 전쟁 위협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완전히 급변했죠. 남북경협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구 세력들의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노태우 정권 때 남북 기본 합의서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경협 사업은 북한 경제에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활로를 찾아야 하는 우리 경제에도 유일한 탈출구다. 아울러 정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경제의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 영내 국가 간의 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평화적 토대를 확보한다는 한층 중차대한 의미도 지니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내부 생산 활동의 저하로 북한 경제는 세계 최빈국 상태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2,400여만 명이 살고 있는 북한은 그 자체로 커다란 시장이며 고학력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자이자 제조기지, 희귀자원의 세계적 보고이다. 아울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 루트로서 북한의 개발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 근로자 수십만 명이 진출해 있다. 역사는 경제적 교류가 많은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 북한은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인건비 $100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 공단보다도 훨씬 더 싼 임금입니다. 게다가 북한 근로자들의 근로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공산주의 정권, 전제주의 정권의 영향 탓인지 노사 분기도 없습니다. 5만 4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는 대가로 $9천만 김정은이 주머니에 퍼붓고 있다는 그런 수구 언론들의 주장 이면에는 그로 인해서 그보다 5배, 10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존재는 전혀 사라져 있는 거죠. 그 중소기업들 돈 벌어가지고 결국은 여기 남한 땅에 있는 그 관련 종사자들의 호구를 책임지는 겁니다. 재벌들이 아주 대규모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중소기업들의 외면하는 거 정말 후한무치한 행위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 안정성은 보험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협사업에는 경협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죠. 현재 경협보험 재원 3,51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면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럴까 보완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남북 경협 사업은 남북한 정부 모두가 정경 분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자, 정범진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의 칼럼 남북경협 활성화는 민족사역 소명이라는 칼럼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어떤 평화도 나쁜 평화는 없고 어떤 전쟁도 좋은 전쟁은 없다. 남북경협 활성화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 현재의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태로서 재앙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말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자그마한 실마리라도 찾아서 사태의 악화를 막고 재개의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남과 북의 위정자들에게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네, 어떤 평화도 나쁜 평화는 없고요. 어떤 전쟁도 좋은 전쟁은 없는 겁니다. 예, 전쟁이 나도 사흘만 기다리라. 그냥 무찌르자 평양성 할 것이라고 되뇌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어떤 평화도 나쁜 평화는 없고요. 어떤 전쟁도 좋은 전쟁은 없는 겁니다. 자, 한겨레신문 사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처리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의원 특권 내려놓기 말로만 하지만은 자기 특권 내려놓기 쉽지가 않죠. 자, 한겨레신문의 사설 첫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야가 정치 쇄신 차원에서 추진해온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넉 달째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세월 중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라면 이번 임시국회 처리도 물 건너갈 조짐이다. 대선 전에 여야가 국민 앞에 공통으로 공약한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이해하기 어렵긴요. 자기 특권을 내려놓자는데 설선수범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회에 입성했으니까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이거 안철수 의원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당사자가 들었으니까 빨리 되겠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금지 강화, 의원 연금제도 개선, 의원 수당 지급 개선, 지역주의 완화,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선거구 획정제도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개선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국회 쇄신을 한다면서 기존에 합의한 것도 처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기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의원 특권 폐지를 앞두고 공약했지만 지금껏 뭐 하나 제대로 이뤄낸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지만 19대 의원 3명 중에 1명꼴로 여전히 겸직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극히 저조해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출석을 부르는 천국마저 연출됐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 사진에서요. 안철수 의원 혼자 앉아있는 국회 본회의장 사진 본 적이 있습니다. 참나. 의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정치권에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여야는 의원 연금 폐지, 겸직 금지, 세비 삭감 등 국민 앞에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간 이른바 계획파들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 특권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특권을 내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